자, 요번에 상속설계 한번 진행 한번 해볼까요? 상속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용어를 잘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용어를 잘 기억하고, 민법 관련 부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꾸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익숙해져야 되고, 세법은 계산이니까 스킬, 그죠? 좀, 요령만 좀 있으면 돼, 이제 세법은, 그쵸? 예. 물론 이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흐름을 알아야 요령을 부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교재를 잘 안 살펴본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이를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문제집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모의고사 쪽에 접근한다라고 했으면 요 문제들을 풀기 전에 필히 어디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필히 한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요 강의를 듣는 게 좋을 거다. 네, 그걸 권해드려요. 그 부분, 거기서 그 자체가 가장 기본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다 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상세하게, 그쵸?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상속설계. 마찬가지로,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지문은 다 읽으면서 각각 다 분석할 겁니다. 자, 상속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이 개시되면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재산과 신분이 상속이 된다. 자, 신분 상속은 아니죠. 재산 상속만이에요. 현행 민법은 신분 상속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곤란하니까 가번은 우선 틀린 거. 우리나라는 상속에 관련되는 법, 상속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 예,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요. 민법 안에 상속편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번도 틀린 거. 그러면 1번이네요, 가나? 예, 나머지는 맞겠다. 그렇죠? 읽어보죠. 상속 설계는 피상속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전체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 수익자 연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하고 타인이 새로 신탁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도 당연히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는 세법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77번 문제. 우리나라는 유언 상속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상속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도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 다음 중에서 법정 상속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상황으로만 묶은 것은, 자, A는 상속 결정자인 아버지를 대비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뭐 유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속받은 게 아니잖아. 그죠? 그다음 B는 재산을 주재한다는 명목으로 팔촌으로부터 족보와 재구를 상속했다. 예, 족보와 재구는 재산을 주재하는 자가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나번 맞는 거고. 친양자로 입양된 C는 사망한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친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죠. 그러니까 관련이 전혀 없는 제3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받을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 거고. 교통사고로 태아를 유산한 D는 태아가 친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속분을 대습 상속받는다? 아니죠. 예. 태아인 상태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상속을 대습 상속이라 이런 여지가 기본적으로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78번 문항. 다음 중에서 현행 상속제도의 특징으로 모두 묶은 것은 현행 상속제도. 자, 재산 상속제도고 신분 상속에 대한 분리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분 상속은 안 하는 거고 이제 강제 상속, 강제가 아니고 임의 상속이죠. 그래서 가번은 맞고 나번은 틀리고 법정 상속 우선의 원칙이 아니고 유언 상속 우선의 원칙이니까 얘도 안 맞고 그다음 유류분제도 맞고 그 다음에 공동 균분 상속의 원칙 맞고 그래서 답은 3번 가라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가라마가 답이다. 자, 79번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습상속이란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대습상속의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짚어보죠. 대습상속. 대습상속. 크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상속이네. 둘 중에 하나. 누구? 비속이거나, 그렇죠? 직계 비속이거나 형제자매. 자매가 이런 사유로 선사망, 상속, 결격, 동시사망, 추정. 에 의한 사유로, 그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먼저 사망하시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이들이 누가? 직계 비속이나 또는 배우자는 이들을 대습하죠. 그렇죠? 이게 대습상속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무조건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습이다. 그럼 대습을 누가 받느냐, 누가 못 받느냐, 직계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직계존속은 대습을 못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조건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대습상속이란 피대습자의 직계 비속이거나 직계 존속 혹은 배우자, 존속은 아니다라는 거죠. 배우자가 사망해도 친족관계를 소멸하지 않고 생존하는 배우자가 재혼해야만 친족관계가 소멸이 되죠. 그 다음 상속 순위와 상속분의 원칙에 관계없이 분묘 등 재산을 위한 재산은 재산을 주재하는 자한테 상속하는 거예요.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 대해서 1순위 상속인이 되지요. 예, 맞는 얘기죠. 다음에 각각의 상황별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홍길동은 자녀 홍상두가 자녀인가 보네요. 예. 홍상두와 함께 해외여행 중에서 비행기 사고로 동시 사망했다. 한 비행기에서 같이 돌아가셨나 보네요. 가족으로는 홍길동 씨의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씨의 부모가 계신다. 부와 모가 계신다.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풀어봤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야. 이름만 바뀌고 어떨 때 이름도 똑같고. 왜? 얘는 이 흐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건데 패턴은 이거 하나뿐이 없거든. 근데 연습은 해야 되니까. 홍상두와 홍길동 씨가 동시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했다면 서로 없는 것으로 보죠. 그러면 홍길동 씨가 사망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홍길동 씨의 재산은 이렇게 가요. 그리고 홍상두 재산은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홍길동 씨가 먼저 사망하면 홍길동 씨의 재산은 먼저 사망하면 직계 비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속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리고 홍상두가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모는 한 푼도 갖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상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이렇게 가죠. 그리고 홍길동이 재산이 그러면 있을 거죠. 기존 재산이 합쳐졌겠죠. 홍길동 재산은 다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런 형태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금액만 집어넣으면 각각의 지분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분은 어떻게? 1.5대 1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모두 홍길동 씨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 가의 경우 동시 사망하게 되니까 흩어졌죠. 그렇죠? 나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모두 홍길동 씨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 나번이 맞죠. 그렇죠? 나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홍길동이 사망했으니까 돈이 밑으로 내려오고 옆으로 갔다가 나머지 이렇게 다 몰려갔잖아요. 이쪽으로만.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다 설명했으니까 끝.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1번 문항.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상속 나 안 받겠다라고 약정해봐야 그냥 그때 가서 달라 그러면 줘야 돼.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동순위 상속인은 단순, 한정, 상속 포기 중에서 동일한 종류를 선택한다?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돼. 뭐 이 사람이 포기했다 해서 내가 포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돼. 3번이 틀린 거죠. 원칙적으로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한 후에는 비록 고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시 변경하지 못합니다. 한번 고했으면 그걸로 끝. 자, 82번 문항 한번 볼까요? 82번 문항. A는 배우자 B. 장남, 차남, 차녀. 이거 복잡하다. 그렇죠? 장남 있고요. 장남 있고, 그 다음에 장녀 있고, 그 다음에 차남 있죠. 네, 차남 있고, 그 다음에 장남의 손자. 장남의 손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차남의 손자. 여기도 손자가 있고. 근데 이분들하고 해외여행 갔대요. 근데 다 사망했네. 네, 근데 이분들이 다 사망하신 거야. 전부. 이분들이 전부 다 동시 사망하신 거지. 이게 이제 괌에서 칼 항공, 그쵸, 대한항공 그 여객기 폭발했을 때 그때의 대법원 판례 나온 거 그거거든요. 그 얘기인데 육아적으로는 장녀의 남편, 여기 남편.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있는 거지 지금. 이분도 사실 갔어야 되는데 가는 거에도 일이 있어서 아마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A의 가족,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이거 상속재산 누가 갖고 가느냐라는 거지. 여기서 다 갖고 가죠. 대습상속.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남편이 갖고 간다. 즉 사위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습상속. 배우자가 갖고 간다. 예. 그래서 여기 1번. 장녀의 남편 A의 상속재산을 장녀의 남편이 A의 상속재산, 이 사람의 상속재산을 전부 다 단독 상속한다. 그렇죠? 문제가 나오면 사위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위의 힘이 막강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서도 보면은 가족 운전하는 특약 가입할 때 형제자매는 가족이 아닌데 사위는 가족이잖아. 그쵸? 예, 물론 관련은 없는 얘기긴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 다음 중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자,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있어서 A는 친동생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사례가 간혹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재산 분배 문제로 동생하고 싸운 거지. 그랬다가 밀쳤는데 부딪혀서 상해 입고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 이 살해하신 분, 이 상해치사를 시키신 분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상속결격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 안 돼요. 받으면 돼요. 아버지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어.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아무도 없어서 이 재산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못 와. 예, 본인을 직접 살해한 거기 때문에. 상해치사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지만 부모님 재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결국은 해당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예요.
말 어렵죠. 그 다음 B는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살인 미수도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유언서를 확인하고 위조했다. 이것도 상속 결격 사유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D는 태어날 아이의 장례를 걱정돼서 낙태 수술을 했다. 이것도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막 이제 결혼해서 실혼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집안 형편도 사실 안 좋은데 남편 하나 믿고도 결혼해서 왔는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 라고 해서 뭐 낙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남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은 전혀 본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동순이자를 살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많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은. 자, 8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박미영 씨는 일찍이 손지혜 씨와 이혼하고 김고은 씨와 재혼했다. 자, 박미영 씨는 근데 남자분인가 봐요. 이름이 꼭 여자분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손지혜 씨. 손지혜 씨가 남자일 수도 있지 뭐 그렇죠. 하고 이혼하고 누구랑 했다? 예, 김고은 씨하고 재혼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녀가 있는데 일중이라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과 삼중이라는 자녀가 있다. 그리고 박미영 씨는 사망했다. 이분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재산 관련 따져보면 이렇게도 피 섞였으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다 받죠.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다 사망했어. 이분들이 다 사망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의 상속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면 이렇게 다 돼요. 왜? 박미영 씨 피가 다 섞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자매 다 통해. 이렇게는 다 통해. 끊어지는 건 여기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박미영 씨는 유언으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 박일중 씨와 이중 씨 사이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손지혜 씨는 박미영 씨의 재산에 대한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 아니죠. 그렇죠. 이혼했으니까. 그 다음에 박미영이 상속분을 유언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따지면 여기는 살아있다면 1.5, 1대 1대 1의 비율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5번 문항. 피상속인 A는 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다음 중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유언 상황으로 모두 묶인 것.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유언 상황으로 모두 묶인 것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죠.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이거는 유언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냥 유증이지. 유증이 아니라 그냥 유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단법인의 설립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뭐 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유언으로 하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건 그냥 좋은 얘기 한 거죠. 나번 기증해라 유증하는 건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 지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금지 5년간 분할하지 마라라는 것도 할 수 있는 행위이고요. 아들을 갑은 그동안 나를 도와서 사업을 일으켰으니까 저 아이는 7억의 기여분이 있다. 뭐 기여분을 유언으로 남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여분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그래 너 기여분 있어. 그러니까 너한테 인정해줄게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거면 유증을 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요건 아닌 거. 그 다음에 내가 유증한 곳에 유류분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나다라. 그러면 답은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검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언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비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자필증서 유언이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자필증서 유언. 그 다음에 87번 문항 볼까요? 주어진 그래서 가하고 나 한번 끄트머리만 한번 보죠. 이거는 쭉 얘기가 나오면서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 유언 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보시면 특정 유증과 관련되는 거네요. 관련돼서는 이건 위에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는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승인가수로 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유언 집행자는 아무 말 없어요. 유언 집행 계속 하실 거예요? 혹시 선임 되셨는데 하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 승낙한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하나 유증을 받았어, 이 사람이. 근데 자동차 갖고 갈 거예요, 말 거예요? 했더니 말이 없어. 그러면 승인. 갖고 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용어니까 간단하게 이런 용어를 각각 다르게 쓰는구나 라고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오면 무지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 다음 88번 문항. 다음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죠. 그 다음 상속세의 과세 주체는 피상속인이고요. 증여세는 수증자죠. 그래서 상속세는 유산세 취득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이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지. 반대로 되어 있죠. 상속세의 공제는 다양하지만 증여세의 공제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와 재손실 공제뿐이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89번 문항. 다음 중에서 총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료, 신탁, 퇴직금, 간주상속재산이죠. 예, 보험료, 신탁, 퇴직금은 본래 상속재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본래 상속재산 플러스 간주상속재산. 그때 그 간주상속재산은 보험금, 퇴직금, 신탁. 그죠? 사망으로 인한이라는 게 당연히 앞에 붙지만, 그러니까 1번 틀린 거. 2번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되는 재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으로 인출하는 등 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엔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1년에 2억, 2년에 5억. 그렇죠? 금액 정해놓고 기간 정해놓고 그리고 이 기준과 맞지 않으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 다음 4번,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은 당연히 일신 전속권은 상속재산이 아니죠. 자, 90번 문항. 다음 중에서 상속재산 차감 금액에 해당하는 장례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느냐? 장례에 소용되는 비용은 500까지 공제해줘요. 근데 만약에 증빙이 있다 그러면 1000까지 허용해요. 장제와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봉안시설과 관련되는 것은 증빙이 있으면 500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500은 인정해주는 거고 최대 1500, 즉 증빙이 있으면 최대 1500까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 1200만 원이래요. 이 중에서 증빙된 금액이 7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선 700은 일단 인정해주죠. 500보다는 700을 인정을 해주죠. 여기선. 그 다음 봉안시설과 관련되는 건데 모두 증빙을 갖추고 있는데 들어간 돈이 800만 원이래요. 얼마만 인정해줘? 500만 원. 그러면 1200을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굉장히 중요하죠. 장례비와 관련되는 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그쵸? 자,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에 당연히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관계자는 안 됩니다. 상속공제는 최하 5억이고요. 최고 30억. 그러면서 실제 받은 금액, 범위 내인데 최고 30억이죠. 최하 5억이고요. 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그 재산의 분할 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 기한까지 분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말이 되게 긴데 그냥 한 몇 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정리가 돼요.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자, 상속 개시일이 현재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상속 개시 후에 상속 포기를 했다면 공제 못 받는다?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포기를 하셨든 뭘 하셨든 지구상에 숨만 쉬고 계시면 공제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죠.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만 그러니까 요렇게만 있었다. 요렇게만. 자녀는 전혀 없었어. 그러면 배우자 상속 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일괄 공제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 부분 하나는 또 기억하셔야 돼요. 배우자 상속 공제 선택하면서 일괄 공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유. 배우자만 유일하게 있을 때. 그렇죠?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는. 자, 그 다음에 92번 문항. 다음 중에서 상속세 계산 시 상속 공제 및 상속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모든 재산을 유증하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모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 공제를 전혀 못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상태에서 그럼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최소한 배우자 공제 아무리 못 받아도 배우자 공제 5억하고 일괄 공제 5억 무조건 10억은 무조건 받거든. 이렇게 되면 다른 조건이 없으면 무조건 받게 되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여기다 다 유증을 했네. 그럼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다 돈을 넘겼죠.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은 다 빼고 계산하거든. 이 금액은 공제에서 다 빼요. 공제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 만약에 이 금액이 여기서 10억이었어. 그럼 사실은 이렇게 나눠줬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지만 여기다 10억을 주면 10억 전체를 가지고 세금 계산을 해요. 공제가 전혀 없는 거지 이럴 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죠? 예. 그러고 2번 자, 맞는 거죠. 1번은 상속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이 안 되는 경우에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선택할 수 있다. 온리 배우자만 혼자 생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일괄공제는.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 상속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법정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지만 최대 주주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거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외국의 재산에 대해서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여기서 어느 정리를 해줘요. 예, 그거에 합당하게. 그 다음 93번 상속세의 물납과 연부연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연부연납과 물납은 모두 과세관청이 허락을 맡아야 되죠.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세액에 대해서는 분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분납하든 연부연납하든 어차피 나눠서 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죠.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그렇죠. 연부연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소정의 이자도 좀 이자조로 좀 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분납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 94번 문항 한번 볼까요? 자, 거주자 이준호 씨. 자, 거주나 이준호 씨 같은 경우에, 증여대역에 대한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8월 18일 날,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지 합산되는 기증여 재산가액. 동일인한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동일인한도에 대한 이야기고, 어쨌든 아버지가 증여를 해줬다. 아버지가 증여를 줬으면 동일인은 누구예요? 어머니, 그쵸? 예, 플러스 어머니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 기간은 10년이네. 일단 1,000만 원 이상인 건 다 맞으니까 합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냥 그건 그냥 봐도 1,000만 원 이상이니까. 자, 찾아보면 아버지 위에 할머니는 일단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있죠. 2013년이니까 10년이 안 됐죠. 거기에 더해지는 금액이 얼마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증여당시가액이냐 현재평가금액이냐. 자, 상속에 대한 지분 계산할 때는 현재평가금액이지. 근데 세금 계산할 때 증여당시금액. 그래서 여기는 4억. 그죠? 여기선 4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95번 문제. 거주자인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 다음에 보험계약 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상징법상의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평가가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보니까 계약자는 모친이고요. 계약자, 모친. 피보험자, 부친. 수익자, 자녀. 딸이죠? 이 상황에서 얼마 받았어? 5억 받았어요. 근데 2억 보험료가 2억이었는데 전부 다 모친이 전부 납부. 전액 납부. 그 이분 사망함으로써 살아있으신 분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돈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전부 다 증여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증여세 가액은 5억. 5억 자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에 여기가 모친이 아니고 부친이었다면 그때는 증여가 아니고 상속에 관련되는 세금을 내겠죠. 물론 금액은 똑같겠지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6번 문항. 가업 승계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래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거는 제가 그랬죠? 그 문제 풀 때, 핵심 문제집 풀 때도 그냥 기억하시라고. 얘는 그냥 기억해야 돼요. 자, 정보 수집은 무조건 앞에 가니까, 그쵸?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 무조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번. 그 다음에 이제 가업 경영자의 노후 설계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가 여기 와요. 마. 그리고 가업 승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 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이런 거. 그래서 다. 그쵸? 그게 다죠. 다가 여기 와요. 그리고 대안 제시 및 실행을 하고, 이거는 그냥 봐도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두 개하고 이거는 100% 고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치들. 그리고 해당되는 분. 그러니까 가업 경영자, 가업을 넘겨줄 사람에 대한 고민. 이 세 번째다라는 거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이거니까,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이거 세 개는 절대적으로 고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부분에서는 후계자 프로그램. 그리고 넘겨주시는 분에 대한 배려. 그 다음 나머지 하나,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지. 네 번째, 다번. 다번 같은 경우에 뭐였어요? 전략 수립. 근데 전략 수립은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쪽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여기 사실 골라낼 수는 있어. 그쵸? 예. 고객과의 관계 정립, 정보 수집, 계산 및 분석,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이런 부분으로만 봐도 골라낼 수 있죠. 근데 앞에 게 조금 다르지. 그쵸? 예. 나머지 똑같잖아요. 실행과 모니터링은. 그쵸? 그래서 여기는 제가 외워주십사라고 얘기하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근데 이것도 몇 번 풀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간단한 거지. 처음 수업도 간단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잘 마음에 안 와닿죠. 그렇죠? 예, 본인은 아니까 간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97번 문항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유한책임 회사는 이사와 감사가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업무 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감시권을 가지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합자 회사는 둘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과 그 다음에 한 명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이 구성된다? 아니요. 한 명 이상과 한 명 이상이면 돼요. 예. 2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 의무를 지게 되는 거고요. 한 명회사 합자회사 무한책임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이다. 그래서 97번의 답은 2번. 그 다음에 98번.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홍길동 씨는, 그러니까 여기서 후견과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문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성년후견 그러면은 지속적 결여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속적 결여. 그러니까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속적 결여.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한정후견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한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특정후견은 요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요게 필요해서. 그 다음에 임의후견은요, 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약을 맺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 얘기가 나오면 임의후견이고, 특정하게 딱 집어서 얘와 얘다 그러면 이제 특정후견인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 결여가 나오면 그러면 성년후견인 거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한정후견만 남지, 그렇죠? 골라내긴 되게 쉬워요. 홍길동 씨는 최근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증상이 있어서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바로 밑에 걸렸을 때 대비해서 장담 대신에 차남을 뭐로 선임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비하는 거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내가 뭐 장남이나 차남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임의적으로 내가 후견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가 후견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임의 후견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99번 문제. 다음 중에서 일반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것. 일반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것은 일신전속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이 안 된다. 그럼 점유권이나 취소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다 상속이 되는 거고요. 부양 청구권은 상속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0번. 다음 상속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요, 공동상속인의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되죠. 즉, 금전 채무, 즉 가분 채무 나눌 수 있다라는 채무는 어떻게 내가 피상속인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법정 상속 지분대로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에는 언제나 유류분 대상이 된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새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유언대용 신탁이었는데 판례가 어떻게 났냐면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실렸는데 그거는 기간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요건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유언대용 신탁 자체가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법원 해당되는 그 지방법원 판례인데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유언대용 신탁도 유류분권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된다라든가 무조건 된다라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위자료가 포함이 되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당연히 상속이 되지요. 각종 퇴직금, 연금법상의 연금 수급권, 산재보험법상의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해당 법이나 계약에서 지정된 수익자인 상속인의 고유 권리로 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법정혼뿐만이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그 다음에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퇴직금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 연금법상의 수급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권리가 법에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러면 상속재산으로 봐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에서 보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유족의 대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정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받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민법에서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원래 받아갈 사람이 자기의 권리에 의해서 받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다.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차시에 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